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애플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애플 본사가 있던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지역의 통신업체 AT&T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있습니다. 둘이 하는 일은 사무실 청소로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의 보수와 근무 환경, 그리고 미래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누가 더 높을까요? 기술 혁신이나 기업 가치 증가로 당연히 애플 쪽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시대를 빼놓고는 일만 놓고 보자면 빼다 박은 두 사람을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AT&T 청소 노동자가 세 가지 면에서 모두 다 나았습니다. 실제 인물인 그는 회사의 복지 혜택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면서 야간 대학에 진학한 후에 같은 회사의 관리직 팀장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애플 직원은 현재 청소 용역 업체에서 파견 나온 사람으로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고 시급이 오를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2007년 애플 아이폰이 등장한 후에 앱 혁명이 벌어집니다. 특히 2010년 자동차 공유회사 우버의 설립 이후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일과 직장까지 중개해주는 기경제, 주문형 경제, 공유경제 물결이 흘러넘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이걸 통해서 실업이 사라지고 누구나 기댈 사회 안전망이 생기고 심지어 고된 노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른 지금 과연 그 예언대로 됐을까요? 혹시 불안정한 저임 노동자만 크게 는 것은 아닐까요? 자, 오늘은 기경제 10년의 실상을 파헤친 책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상학에선 6월부터를 여름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슬슬 무더위에 대비하세요. AI가 기계적인 지식의 대가라는 게 드러나죠. 네, 저희는 이미 5월부터 여름으로 맞습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벌써 여름이죠. 느낌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 폭염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좀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 청취자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계획대로 해내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변론서이자 치유서, 사회심리학자 데번 프라이스가 쓴 게으르다는 착각 함께 읽어봤습니다. 예. 먼저 8118번님.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자책하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이 나의 게으름의 결과라며 시리에 빠지고 위축되는 노년의 사람들에게 좋은 위로의 시간이 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지런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7529번님. 예전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온 자작곡 중 예. 쉬는 방법을 잃었다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예.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 어떻게 쉬는지조차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개인 탓, 특히 개인적인 게으름 탓으로 돌리는 사회적 그 거짓 혹은 신화가 있다는 거였죠. 그 책은 우리 사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그 정도로 개인 탓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행동 경제학에서는 오히려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네 탓, 사회 탓 네. 이런 경우도 있어서 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 양심적인 분들이고 되게 그 남 탓을 하나요? 남 탓, 그것도 사회 탓을 하는데 어쨌든 그 책은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신화를 벗겨보고자 했던 거고요. 쉬는 방법을 잃었다는 말에 저는 공감이 많이 네. 가는데 제 주변 친구들이 지금 은퇴를 시작했는데 사실 은퇴에서 가장 불안한 건 경제적 불확실성이겠지만 그 친구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쉬는 법, 노는 법을 모르고 혹은 새로운 일을 찾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한 직장에서 뭐 30년 가까이 일을 해왔던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게, 직장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정체성의 전부가 돼버린 게 우리 사회 현실이어서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이건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30년간 어떤 특정 대기업에 다닌다고 그 기업과 정체성이 같은 건 아니에요.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강인수님, 명예퇴직하고 모든 해야 할 느낌을 지우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분명 그러셨구나. 번아웃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데도요. 해주셨고, 황근일님, 쉴 때조차 정보에 충실한 유튜브를 보며 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그러고 있습니다. 잘 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아, 이건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이기도 하고 네. 별책 프로에서 여가, 질 높은 여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몰입하는 여가나 휴식을 취하자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닥에 드러눕고 소파에 누워서 보는 TV가 가장 안 좋다. 그건 몰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좀 안 해보던 것,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안 해보던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산행이나 조깅 같은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으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질 때가 일요일 오후잖아요. 월요일에 출근하는데 그렇죠. 그때 뭔가를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뭐 산책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씩 시도를 해보면 많이 개선이 되고 몰입하는 여가 혹은 휴식도 즐기시게 될 겁니다. 일종의 작은 도전이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도전이죠. 네. 예. 자, 그리고 1003번님, 게을러도 괜찮아 라는 말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대부분의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셨고 8784번님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전 세계가 인정한 국민의 부지런함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산업 구조에선 창의성이 없는 부지런함만 가지고선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해주셨네요. 두 분 지적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뭐 치열하게 살지 말고 게을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실감 나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의 하는 얘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쓸데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면서 자신을 소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테고요. 그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변화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는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날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는 지금 날아야 되는데 시간, 노동 시간과 자본만 많이 투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네. 저는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비행기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무작정 밟는 게 아니라 이제 제트기는 아닐지언정 프로펠러를 밟는 비행기가 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날기 직전인가요? 날고 있다고 봐야죠. 네. 네, 그리고 9718번님, 어떨 땐 로봇같이 일하는데도 나는 더 성실해야 하고 노동을 신성시해야 한다는 강박에 일합니다. 시댁도 신경 써야 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2032번님, 안정적 직장을 관두고 전임 교수가 되려고 열심히만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니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임 자리를 놓아버리고 지금도 여러 대학을 전전하는 강사지만 이동 중에 하늘도 볼 수 있고 실록의 아름다움도 가슴에 담습니다. 때론 시간 낭비라는 것도 즐겨야 함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해주셨네요. 그 게으르다는 착각의 저자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수가 되기 위해서 올인했는데 번아웃만 되고 사실은 소용이 없었던 건데. 건강도 나빠지고요. 제 주변 지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훨씬 공감이 빠르실 것 같아요.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치열하게 살아서 심지어 제가 쉬엄쉬엄 살라고 얘기할 정도였던 분인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공무원 변호사 시험을 네. 준비를 해서 됐어요. 되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변호사들이라고 그냥 자격증 가지고 돈 버는 건 아니니까 영업도 해야 되고 네.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서 사무실도 차리고 했는데 영 상상했던 세계가 아니니까 그만 가족들한테 연락을 끊고 사라진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주변 분들한테 제가 한 얘기가 생명이나 건강 앞에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자가 게을러라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게으르다는 자책에선 벗어나자. 네. 그런 압박이 너무 큰 사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풀기 토크. 일의 의미와 형태가 변화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직, 임시직 등의 대안적 근로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경제라고 하는데요. 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경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 캐슬러가 쓴 오늘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예. 사실 뭐 성공예감에서도 자주 쓰고 있어요. 이 기경제에 대해서 정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경제 GIG입니다. 네. 기기라는 게 이게 1920년대 재즈 공연에서 쓰이던 용어인데요. 재즈 공연 주역들이 이제 흑인이었고 네. 뭐 수입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을 다니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지에서 조달해요. 주요 연주자들을 누가 잘한대. 그럼 빨리 불러. 그래서 단기 일자리를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그걸 기기라고 불렀어요. 네. 이게 왜 가능했냐면 재즈라는 형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중문화 가운데서 가장 자유분방한 형식을 자랑하기 때문에 누가 와도 자기 스타일로 변주해서 재즈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기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어떤 말이 확대가 돼서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을 더 확대를 해서 임시로 하는 일을 기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런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를 기경제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경제 계기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에선 미스테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퍼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건데 2008, 9, 10 이렇게 한 서너 해 동안에 엄청난 앱 혁명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휴대폰에서 그냥 늘 쓰고 있는 그 앱들이 막 나타나서 네. 경제와 산업을 뒤바꿔 놓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미국에서 따져봤더니 분석해봤더니 역시 2007년도에 손안의 컴퓨터라는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휴대폰으로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연결하거나 중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기경제가 폭발하는 계기가 네. 되는 거죠. 근데 또 기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공유경제 서비스 이야기를 또 빼놓고 그렇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게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경제와 공유경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그 우리가 잘 아는 건 에어비앤비고 가장 그 분석가들이 상징적인 기경제로 보는 게 우버죠. 네. 이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데 기경제의 다른 말이 공유경제, 일자리를 나누고 그 경우는 자동차를 이용할 서비스를 나누는 건데 이 우버가 탄생한 계기를 좀 보면 2010년에 켈러비스 트레닉이라는 사람이 친구랑 같이 파리 여행을 갔는데 늦은 시간까지 실제로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요. 비싸기도 하고. 어려워서 택시를 못 잡다가 그때 퍼뜩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차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부르면 와서 태워주고 돈 받으면 좋을 텐데 하고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를 설립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 말씀하신 게 등장했고, 그러니까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기사, 숙박에서 이제 일과 직장마저 앱이나 플랫폼으로 주고받는 거죠. 내 일자리가 필요해. 그러면 지금 국내에도 서너 개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저희가 만든 그 PT 자료들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만드는 게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고수 한 명을 일정 기간 쓰고 싶어서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네네네. 보수는 이렇다 해서 그렇게 활용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일이나 직장까지 플랫폼으로 주고받는 시대가 개막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쪽에서는 휴대폰으로 클릭만 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주문형 경제, 네. 온 디맨드라고 하고요. 내가 가진 걸 돈을 받고 나눈다 이런 점에서 공유 경제라고도 부르는데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기경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도 예.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예. 네. 그래서 저자는 6년여에 걸쳐서 기경제 종사자의 삶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혀낸 것이 진짜 주역은 그 일로 돈을 많이 번 화려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가 컸죠. 이 기경제에 참여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를 돌이켜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지금 탄생해서 미국에 상장된 쿠팡이라는 회사를 예로 들면 네. 많은 언론들이 주목했던 건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나 투자가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죠.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택배 기사들도 벌었을까? 백만장자가 탄생했을까? 들여다보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실 기경제가 사람들한테 인류에 더 기여했다고 믿으려면 이런 참여자들, 그러니까 창립자, 창업주 이런 사람 말고 참여자들의 삶도 더 네. 윤택해졌어야 되는데 이 책이 제시하는 네 사람의 얘기는 결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사람이 경제 주역들이 되는데 예. 오늘 그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는 6년간에 걸쳐서 저자가 취재한 이 네 사람의 얘기가 이제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일자리와 재능 플랫폼으로 알려진 긱스터, 여기서 일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래머 커티스가 있고 실제 우버 기사가 됐던 에이브라는 사람이 있고 네. 간단한 온라인 작업, 이 국내에선 디지털 봉제라고 하더군요. 눈알받기처럼 기계적인 일이다 그런 간단하게, 얘기죠. 네. 간단한 것들. 아마존 자회사입니다만 메카니컬 터크의 크리스티라는 분, 아칸소주에서 이런 기경제라는 게 일자리를 나누는 거니까 빈곤 계층한테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했던 사마스쿨의 테렌스 이런 4명을 6년여간 추적합니다. 이 네. 사람들의 삶을. 그래서 기경제로 그야말로 백만장자가 됐나 혹은 더 조금이라도 수입이 나아졌나 삶은 더 행복해졌나를 쫓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명의 주인공을 설명해 주셨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주인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자가 또 약간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자도 기경제 참여자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학을 번듯한 데를 나와서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자가 되려고 했던 2010년경에 모든 언론사들이 어려워졌어요. 온라인 미디어들이 나오면서 네. 기존의 언론사들이 뉴욕타임스가 본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로 사람들을 또 잘랐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이 사람도 기경제의 일환이 된 거죠. 여러 가지 잡지나 출판물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이 취재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기경제의 일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책에 많이 등장합니다. 또 꽤 유명한 이 스타트업 기업 출신인데 Managed by Q라는 사무실 관리 대행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 창업자인 댄 테란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테렌스라는 사람이 아까 고향 아칸소에서 그 일자리를 좀 기경제를 활용해서 나누려는 사회 활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도움으로 콜센터 상담원 자리를 얻었던 게리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래서 일종의 뭐 소설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2018년에 기익드 그러니까 기익했다 이런 말로 기익드라는 원제로 출간됐고 다만 이 책은 코로나 상황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일자리와 직장에 미친 영향은 별개로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우버.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저자는 우버가 기경제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2010년. 근데 재밌는 이제 자신이 관련된 저자가 관련된 사연도 나오는데 2011년 South by Southwest라고 SXSW라고 굉장히 유명한 실리콘밸리에서 신경을 쓰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술 혁신 쇼라고 보면 되는데 원래는 대중음악 그 콘서트 쇼였는데 거기 결합이 돼가지고요.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미국에는 제2의 실리콘밸리로 텍사스 오스틴이 있거든요.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이 저자도 기자, 언론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올해 뜰 기업이 뭐냐 이렇게 전망하는 게 있는데 우버는 그 많은 기업 중에서도 꼽히질 않았대요. 2011년에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1조 5천억 원 정도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거든요. 네. 심지어는 기업 가치 그 당시는 비상장이니까 추정입니다만은 이게 100년 기업인 자동차 기업 GM을 앞서기도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됐었죠. 네. 그만큼 기경제의 출발점이자 기대가 높았던 기업이죠. 그만큼 이제 성공을 거둔 건데 그렇죠. 그 성공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심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직원도 고용하지 않고 차량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건 딱 두 개의 앱밖에 없어요. 하나는 고객용, 하나는 기사용. 그래서 아날로그 서비스, 택시라는 서비스를 디지털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버 측에서는 한사코 나중에 이제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운송 회사나 택시 회사가 아니다. 기술 회사다. 앱을 기반으로 한. 네. 그러니까 우버 기사가 태우지만 사실 그분들은 우버에 고용된 기사가 아니죠. 독립계약 노동자인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긴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버 등장 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기업들이 가능하면 외주로 돌리려고 했잖아요.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하청 업체들한테 다 넘겼었는데 네. 그걸 택시 서비스라는 데 도입한 거죠. 우버가. 그래서 그런 흐름의 어떤 그 발화점을 우버가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버 스토리 얘기가 초반에 많이 나옵니다. 네. 2016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의 프리랜서 노동자가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파트타이머까지 합치면 40%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흐름을 획기적으로 가파르게 했던 게 역시 우버의 영향이 그렇죠. 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직전에 홍콩에 잠깐 휴가차 다녀왔는데 거기 우버를 이용했어요. 우리나라는 불법이었으니까. 네, 네. 우버 차량을 이용하면 그 운전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왜 이 일을 하냐 그랬더니 뭐 상사나 제약이 없으니까 돈벌이는 나쁘지 않은데 직장 생활이 가진 부정적인 면은 없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대답을 많이 했어요. 네. 그 후에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만은 교대 근무 상사 제약이 없다 이런 얘기. 또 우버가 가진 다단계적인 측면도 좀 있어요. 새로운 신입 기사를 끌어오면 인센티브로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돈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더 많아질수록 이 우버 서비스는 더 편리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M세대, 밀레니얼이라고 불리는 밀레니엄 세대가 직장을 극도로 혐오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분위기하고도 잘 맞닿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청으로 자꾸 외주로 돌리면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것들이 경제적이고 리스크 관리 면에서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됐는데 문제는 그런 일자리를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웠는데 구직자 입장에선 독립적인 노동자가 돼서 그걸 찾기 쉽게 만든 거죠. 우버라는 앱이.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근데 우버가 처음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초반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죠. 이제 사실 우버 신화라는 게 많이 퇴색했는데 네. 그 유연한 직장, 일하고 싶을 때 하고요. 벌고 싶을 때 버세요. 이런 게 너무 멋져 보여서 젊은 세대가 많이 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버가 그냥 택시 회사처럼 돼간 거죠. 그것도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차량도 쓰지 않으면서 전부 독립계약 노동자들한테 차량도 사게 하고 또 나중에는 이 요금 인하 경쟁이 붙으면서 요금 제도를 자꾸 바꿔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을 계속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된다는 꿈을 초기에는 우버 기사들이 꿀 수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이게 불가능하다 혹은 최저 시급 일자리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바뀐 거죠. 거기에 결정타가 2017년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주 켈러닉이라는 사람이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됐던 성차별적인 기업 문화를 앞장서서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내부 제보라든가 언론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이 압박을 가해서 이 사람이 물러나요. 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에서 정말 독립계약 노동자냐? 자기 차 가지고 운전하긴 하지만 우버의 방침에 따라 거기서 정해주는 가격이라든가 서비스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고용한 직원이 아니냐 이런 판결들이 막 나와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부담이 커지면서 상당히 나빠졌죠. 그러니까 우버 신화는 지금 상당 부분 퇴색됐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리프트라는 경쟁자까지 예. 등장을 하면서 더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그렇죠. 리프트라는 경쟁자가 그것도 막강한 경쟁자여서 같은 막대한 자본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게 많은 기사들이 떠나게 만든 요인이에요. 계속 낮추다 보니까 2019년 5월에 우버는 상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공모가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죠. 네. 전 같은 뭐 열광적인 반응이나 시장의 기대는 사라졌고 다만
우버가 처음에 제시한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게 전 세계에 지금 다 생겼어요. 우버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네. 뭐 우리도 타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타다, 중국 티디 추싱이라는 게 있고 또 그랩이라는 게 동남아 지역에 많고 지역마다 다 이게 생겨났어요. 네. 모델은 퍼졌지만 우버의 신화는 사라졌다고 봐야죠. 그래도 기경제의 발화점이 됐던 건 그렇죠. 역시나 우버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국내에서는 좀 기경제의 발화점이 됐었던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사업 같은 게 있다면 뭐가 그, 있을까요? 뭐 먼저 한쪽은 많겠지만 영향력이나 충격이라는 관점에서는 쿠팡하고 배민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 생활을 지배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원격지 능력자 대 크라우드 노동자.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게 기경제 일자리와 직장의 핵심인데 양극화가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일의 성격뿐만 아니라 소득도 한 1억 이상 버는 고소득 올리는 사람들을 원격지 능력자. 이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만 연결돼서 디지털 작업을 하는 거니까 뭐 집이 캘리포니아에 있건 뉴욕주에 있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격지 능력자죠. 그야말로. 커티스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 프로그래머인데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싫었대요. 막 상사가 일일이 간섭하고 제일 싫었던 건 일이 없는 게 싫었대요. 그냥 하루에 딱 끝낼 수 있는 일을 8시간 길게 늘려서 해야 되고 일주일에 3번만 근무하면 될 텐데 5번 근무를 하고 해야 되니까 때려치고 이 사람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하면서 기익스터라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소득 자체는 더 늘었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기업에 비해서. 근데 이제 대다수의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나 직장을 얻는 사람들 크리스타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뼈 빠지게 온라인상으로 일해도 일반 직장 연봉이나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경우거든요. 아까 디지털 봉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 자기 사이트에 올리는 사진이나 이런데 분류표를 체크하는 거니까 디지털 봉제라는 비유가 맞겠죠. 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다 독립계약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는 각종 복리후생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크리스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온라인 작업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업무로 시급을 약간 더 버는 정도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중에서 상당히 스마트한 분이어서 네.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클릭을 2번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한 번으로 어떻게 줄일까? 효율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방식을 생각해내고 또 영어 약자 같은 걸로 분류를 빨리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미케니컬 터크라는 이 아마존 자회사를 통해서 일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이 회사는 24시간 7일 내내 일할 수 있는 인력 시장이다 이런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좋은 광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 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니까 다수의 저소득자를 양산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도 초반엔 택배 배달해서 뭐 1,000만 원 번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벌 수 없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네. 목숨을 걸고 해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그냥 정상적인 직장인처럼 근무하면 정상적인 월급보다 못 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슬슬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좀 앞서서 그런 걸 경험한 거죠. 네. 우버 출연 이후에 뭐 다양한 분야에서 우버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 따라서 이제 기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졌는데 예. 이 열기나 환호가 좀 수그러든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확연히 수그러들었죠. 이제 우리나라도 수그러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 5년 앞서서 그랬죠. 그러니까 운전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을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하게 됐거든요. 편집자,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허드렛 일들 있잖아요. 배관, 뭐 이런 그 보통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좀 힘든 일이죠. 힘든 일. 네. 이런 것들도 언제든 주문하면 가능해졌거든요. 과거에도 뭐 전화 주문하고 예약하고 해서 한 3, 4일에서 일주일이 있으면 됐는데 지금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니까 네. 혁명적 변화긴 했어요. 그래서 기대감들이 고조되면서 산업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거다 그러면서
2014년, 15년이 전성기였는데요. 이때 우보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업 모델을 내세운 많은 기경제 주역 스타트업들이 다 유니콘 기업, 1조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으로 떠오르게 됐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아까 택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큰 수익을 좀 받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주,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만족해야 되는데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진 건 분명하죠. 네.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은 기대했던 수입을 못 올리는 거죠. 지금 통계를 보니까 긱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하고 비교해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뭐 3,500만 원 이상 버는 이들의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일반 직장에 비해서. 그 차량 호출 서비스, 그러니까 우버, 리프트 기사 가운데 5분의 1이 3만 달러 미만이다. 또 뭐 그 가치가 낮은 기술이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까 디지털 봉제라고 표현한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기경제에 참여한 분들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네. 분석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연성 좋아하죠. 기경제에서는 뭐 언제든 일하고 싶을 때 하세요. 좋아하죠. 그러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수입이 줄지 않을 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수입 줄어드는데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원하시는 기경제의 분들은 한계였죠. 네,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또 여기에서 플랫폼 경제 특성도 네.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지금 배민이나 쿠팡도 적자잖아요. 뭐 에비타선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는데 네. 어쨌든 회계상 적자인데 처음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고객을 유치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들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니까 이걸 가지고 버티는 거죠. 계획된 손실을 내는 거죠. 근데 적자를 어느 순간부터는 만회해야 돼요. 지금 쿠팡이 유료 회원 회비를 올려서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우버도 수수료를 대거 올리고 이용 요금은 낮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여한 기사들 수입이 계속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1년 내 이탈할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 백만장자가 되는 건 고사하고 직장 월급 못 보내 하면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발목이 잡힌 사람들도 있는데 무리해서 차를 사는 거예요. 할부금 갚아야 되니까 벗어나지도 못해요. 네. 수입은 있어야 되니까. 계속 일을 해야 그걸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대중의 시선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벤처 캐피탈 투자금으로 서비스 사업을 확충하는 묘안이다. 참 이렇게 봤는데 초기에는 뭐 이런 일자리 사람 구하기 혹은 일자리 구하기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법으로 칭송도 받았는데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사람 이렇게 직접 고용 안 하고 좀 싸게 외부에서 협력업체 통해서 구해서 쓰는 것을 조금 바꾼 모델에 불과하다. 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해법이 필요한 문제로 둔갑하게 됐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해서 해법이 필요한 문제로 부각된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키워드, 노동자 오분류.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법적인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입니다. 이 네.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쿠팡이 직접 고용은 하지 않았지만 쓰고 있는 택배 기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쿠팡 소속 직장인이냐 아니면 자영업자냐. 이 책에서는 자영업자라는 표현 대신에 미국에서는 거의 안 쓰니까 독립노동자 혹은 독립계약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사업자처럼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양한 소송을 불러일으켰고 우버를 포함한 기경제 주역의 인기가 사그러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네. 됐어요. 우리도 지금 이 기경제 이전부터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라는 특고라는 게 있었거든요. 학습지 교사분들 직장인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해당 학습지 본사의 지시대로 다 하거든요. 네. 직장인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소송들이 이어져 왔는데 기경제가
벌어지면서 더 폭발한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 소속 근로자는 일단 계약 형태상 아닌데 사대보험 안 되죠. 직장 복리후생 전혀 없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계약한 노동자라는 애매모호한 그 입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미국에서도 엄청난 그 소송에 휘말립니다. 네. 사실상 직원처럼 부렸으니까 직원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라 하는 소송을 벌려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만큼이나 많은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도 소송이 많이 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예. 결국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모집한 사람이나 기업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문제가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또 그렇죠.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우회로를 씁니다. 직접 훈련시키거나 교육시키질 않아요. 그럼 직원이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뭐 계약서도 직원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서들을 작성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일자리나 이런 걸 중개했는데 회사가 훈련을 시키질 못하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 형편없이 나쁠 수 있잖아요. 우버도 초기에 막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들도 빈번했고 네. 세계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기경제 입장에서는 뭐 운전기사까지는 어떻게 될 수 있겠죠. 어떤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데려다 주는 건데. 근데 호텔 청소 대행 업체 플랫폼이 있다고 치면 언제 어디서 오는 근로자가 배당될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청소 대충 해서 그냥 나가도 별 문제가 안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그 일각에서 기경제에 대한 반성이 나옵니다. 이때 그 MIT대 제이넵 튠 교수가 쓴 좋은 일자리 전략이라는 책이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데 이건 뭐냐면 기경제 좋다 그러는데 직접 고용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더 나아. 왜냐하면 이 단기 임시 일의 경우에는 서비스 품질이 절대 확보가 안 돼. 인센티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경제 일부에서도 우린 그냥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 쓸래 네. 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예를 들어보면 스타벅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타벅스가 알바로만 일자리를 충당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바리스타라는 전문 직종으로 발전시킨 것 또한 예가 될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하워드 실츠가 이 스타벅스를 인수해서 벌릴 때는 알바로 충분한 아주 심플한 모델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이 인력 관리가 쉬워지고 비용도 적게 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 나빠지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들이 느니까 네. 이제 매니저급이라든가 주요 매장 관리자들은 다 정규직으로 뽑고 교육도 직접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직업에 자부심을 심어 넣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가 몰입하게 되는 거죠. 인센티브가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기경제에 대한 반성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좋은 사례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 기획 경제로 인해서 사실 처우가 악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변화를 좀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기획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문제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시대적 흐름이라서 막을 수는 없는데 미국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는 법적으로 아까 오블류 소송처럼 함부로 기익을 임시직 일자리를 벌리지 못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네. 또 하나는 좋은 일자리 전략처럼 기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더 잘 나가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 책에도 나오는 Managed by Q라는 여기는 사무실 청소 대행 플랫폼입니다. 언제든 우리 사무실 뭐 이번 달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가서 해주는 건데 여기도 그냥 막 사람을 쓰거나 외부의 하청업체한테 외주를 줬는데 서비스 품질이 엉망이라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다 사람들을 뽑았어요. 네. 뽑아서 훨씬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이 경우는 2,500만 달러에 2020년에 매각이 됐더군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법으로 규제하거나 기경제의 나쁜 점을 보완하는 모델들이 나오는 방식으로 네. 가겠죠. 우리도 그렇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역풍과 저항운동. 그 돈 좀 있는 도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상당히 편해진 거죠. 터치 한 번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다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기경제, 뭐 주문형 경제, 공유 경제 장점이죠. 근데 독립계약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처지가 갑자기 나빠져요. 네. 수입은 줄어들고 모든 것이 주문만 하면 대령되는 이 신세계에서 사람들은 고립된 응석바지 왕족이 되거나, 이건 고객이죠. 고객은 왕족 같은 서비스를 받아요. 지금 당장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또 갖다 주기로 네. 하니까. 그런데 21세기형 하인이 되거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새벽에 와서 물건을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21세기형 하인이란 말이 좀 실감이 나죠.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우버하고 리프트라는 양강이 이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가격 전쟁을 벌여요, 둘이. 계속 요금제를 바꾸면서 일부 지역에선 요금을 깎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운전기사들 수입이 계속 줄어나가는 거예요. 소비자들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니까 예전 직장 같으면 불만을 가지면 노조를 결성하게 되고 노조가 가진 결사의 자유, 파업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데 그걸 할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자고 그렇죠. 그 온라인으로만 연결을 하니까 누가 어디서 근무하고 나랑 무슨 관계인지는 아무 관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노조나 파업도 무력해져 버렸다. 연방법으로 보호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그 기경제 부작용들이 아주 크게 현실화되고 후보 기사들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양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2015년 기준으로 긱 노동자는 전체 0.5%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늘었겠죠. 예.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점차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위험 부담이라는 게 기업에서 좀 노동자로 전가가 되는 모양새예요. 그런 셈이죠.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보통 우리는 전통적 개념으로 한전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 혹은 재하청업체한테 줘서 그러다 사고 난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기경제가 이걸 아주 합법적으로 대놓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로사라든가 배달 네.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택배 기사님들이나 배달 라이더들 같은 경우 그 다 자기 책임이잖아요. 회사가 지지를 않는 책임지지 거예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이 더 고조되고 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우버가 탄생할 때 그랬듯이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건데 오히려 승산 없는 싸움 끝에서 수입은 줄고 이거에서 쉽게 벗어나지도 못하는 묘한 상황이 됐다고 저자는 이제 한탄하는 거죠. 네. 그래도 2015년부터 미국 행정부에서는 긱 노동자 보호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것들을 신경 써서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데서 특고 형태, 프리랜서 형태에 대한 현금 지원 정도만 있었는데 네. 이동형 복지라는 걸 미국에서는 하거든요. 이동형 복지라는 게 뭐냐면 MZ세대라든가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많이 옮기잖아요. 예전하고 달리.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커리어를 바꾸는 데 따라서 그 사람 중심으로 복지 정책의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애매한 처지, 우리가 특고라고 불리는 처지를 제3의 분류로 그러니까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분류로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직 미국에서 결정은 안 됐습니다. 네. 논란은 거듭되고 있는데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역풍, 저항운동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막 기익을 앞세웠던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서 우버, 리프트, 이거 차량 공유, 핸디라고 간단한 일 해주는 사람들, 배관공 구하는 거, 수리 전문가 구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 핸디라는 데 정도 빼놓고는 네. 대다수가 사업 모델을 바꾸거나 아니면 문을 닫았다. 그래서 기경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몰락했다 하는 저자의 주장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전엔 미국 경기가 워낙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경제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미국에선 기경제가 일종의 한 일단락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경우는 상황은 조금 달라서 뭐 일단락 됐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한참 이제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이 미국의 보호 장치에 좀 따라가려면 한참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달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 보험을 자신이 들어야 되는데
정작 그 보험마저도 들 데가 없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워낙 많이 나는 걸 아니까 보험 산업에서도 이걸 개발할 이유가 없는 받아주지 거죠. 않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오토바이 보험 가입하려면 연 500만 원이 든다 그래야 되는데 그건 새롭게 추가되는 비용이고 네. 회사가 부담해주지 않는 거니까 이런 일종의 그 어려움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요. 이 책에 등장하는 4명의 주인공들이 최종적인 변화나 선택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에서 일종의 반전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게 재밌더군요. 사실 4명 중에서 그럴듯하게 뭐 백만장자까지는 아니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긱스터를 활용한 프로그래머 커티스인데 나머지는 다 돈 좀 만져보겠구나 하고 갔다가 최저시급 수준 혹은 그 이하에서 수입이 줄면서 딴 길들을 모색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경제 몰락을 상징하는 3명의 인물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에서 우버에서 기회를 찾았던 기사 에이브가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막 들떠가지고 네. 페이스북에 우버 프리덤, 우버 자유 막 이런 것까지 계정 만들어서 네. 찬양하다가 너무 좋아했죠. 그렇죠. 대도시별로 막 요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입이 크게 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 하기 전에 자기가 다단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에이브라는 사람은 이 다단계 사기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하는 불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파업을 조직화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쫓겨나기 전에는 협박 메일까지 썼더라고요. 네. 우버에. 근데 회사 측으로부터 이 경우는 해고가 아니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활동 정지. 우리 앱에서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실상의 해고 조치를 당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자신만의 플랫폼 같은 걸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잘 안 풀렸죠. 네. 생각만큼 처음엔 너무나도 좋아했고 찬양했지만 그렇죠. 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교수를 꿈꿨던 메커니컬 터크의 크리스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이 메커니컬 터크라는 걸 통해서 이 돈을 좀 만지게 되면 계속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남편이 실직하면서 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 방법이 없으니까 대학을 나오질 못해서 그래서 추구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 크리스티라는 여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고 공부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헌신적으로 기경제가 아닌 곳에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대학과 석사학위 심지어는 교수직까지 꿈꾸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 돈도 들기 때문에 가족을 꾸리면서 그게 불가능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포기하게 됐죠. 네. 그렇다면 기경제를 활용해서 빈민층의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테렌스도 현실이라는 한계에 부딪혔었는데요. 예. 좀 좌절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귀향해서 이제 고향인 아칸소에 가서 이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찾아주자. 저기 가난한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고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없어서인데 훨씬 쉽게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그분들이 교육이 워낙 안 돼 있기 때문에 앱을 사용할 줄 모르고 네. 한다 하더라도 너무 가난해서 생활에 바빠서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게 되고 한두 명 성공 사례도 궁극적으로 다 실패로 끝나는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게리라는 사람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상담을 차분하게 하는 재능이 있어서 했는데 수입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그만두게 되는데 그 기경제가 일의 유연성을 몰고 올 거다 이런 실리콘밸리 예언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한다 이런 비판이 현실이 돼버린 거죠. 네.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희망은 커티스에게 걸어볼 수 있을까요? 이 긱스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돈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연수입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기경제도 소수지만 승자가 있고 뭐 창업주들을 빼고요. 네. 투자자들을 빼고 참여자들 가운데도 소수지만 승자가 있고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전보다 행복해할 거라고 짐작했는데 네. 커티스도 그만둬요. 내가 직장을 싫어하긴 하지만 조금 더 유연한 직장이라면 좋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로 회사를 옮겨요. 네. 수입은 오히려 주는데 왜 거기로 가냐? 그러니까 혼자 일을 배당받아서 하다 보니까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 X에서는 우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다. 내가 기여한다. 인류사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자가 이 기경제에 대해서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하는데
유연성을 도입하면서 노동자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개선하지 않으면 그냥 유연성만 도입하면 기경제가 진보나 혁신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느냐 그런 의문인 거죠. 사실은 거기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먹고 살게 해주고 이 사람들의 복리후생도 챙겨주는 지원하는 시스템이 더 갖춰줘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책 속의 주인공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 이전에 나온 책이었거든요. 네. 특히 감염병 유행에 따라서 노동시장도 크게 바뀐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감염병 대유행은 언제나 영원한 흔적을 남깁니다. 중세 패스트는 중세가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계기가 됐고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네. 주요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남길 영원한 흔적이 일과 직장에 대한 재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 벌써 나타나는 게 일자리로 안 돌아와요. 대사직 시대라는 게 이제 시작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책의 설명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합쳐져야 진정 우리 일이나 직장에서 벌어질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기경제는 어떻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기경제가 오히려 심화될 겁니다. 미국은 부작용 때문에 역풍 때문에 몰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대면 경제가 강화돼서 배달 같은 것들 때문에 네. 여전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기경제가 일자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택시 잡기 힘들다는 얘기도 그렇고 맞아요. 법인 택시 기사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면 기경제가 제공하는 임시 일자리로 가면 돼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중소기업 뭐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외식 같은 어려운 일자리, 아르바이트 같은 자리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기경제가 이걸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기경제는 한때 그 창조자들이 상상했던 것과 달리 노동의 미래에 대한 주문형 개선책이 아니다. 그 기경제 실체에 대한 현장 르포 정도 되는 책인데요. 네. 뭐 미국 얘기기도 하고 길기도 해서 다 안 읽으셔도 되고 별책 부록에서 요약해 준 정도로 만족하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한번 유심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전자상거래나 배달 앱이 택배나 배달 라이더로 수입을 이제 올릴 기회를 줬다고 제공하는데 조금 더 지나고 보면 그 수입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발 빼기도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다는 걸 느끼시게 될 때 이 책이 그걸 예언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OECD 37개 나라 중 35위, 즉 불행에 가까운데요. 열심히 살아도 왜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한국에서 30년 가까이 살며 우리 사회의 이면을 깊이 경험한 독일인 기자 안톤 숄츠가 쓴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나라 칭찬하기 바쁜데 그런 건 아닙니다. 국뽕 컨텐츠는 아니고 왜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는 않을까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책인데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